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이충근의 국제정치는 안녕하십니까. 예. 미어 쉐이머 교수, 예. 강대국 정치의 비극 이런 책. 네. 예. 그 책 이제 번역도 하셨는데 네네네. 재판이 내년쯤 나온다고요. 예, 재판이 뭐 미국에서는 나왔는데 네. 한국어판. 한국어판을 한번 좀 찍으려고 제가 이제 그 뭐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마침 그 제가 요번에 그 미중 관계 책 그 쓴 거 요번에도 네. 우리 여기서도 소개했죠. 그 출판사 사장님이 그 미국 출판사랑 컨택을 해가지고 네. 일단 뭐 판권을 땄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해가지고 뭐 내년 개학할 때쯤 책을 내년 재판을 3월쯤. 네. 한번 낼까 하고 지금 네. 뭐 생각 중입니다. 그 미어 쉐이머 교수가 최근에 네. 주목할 만한 국제관계 논문을 하나 발표한 게 예,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뭐 또 뭐 그냥 뭐 우리 학자는 항상 책방 가면은 기분이 좋으니까 네. 갔다가 그 포린 어페어스 7, 8호를 뭐 미국 그 요번에 간 김에 뭐 한 권 사가지고 이제 논문들을 몇 개 읽었는데 네. 거기에 조금 좀 충격적인 논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갖고 있는데 네. 이 포린 어페어스 금년 이제 7, 8월 호예요. 여기에 이 논문 제목이 The Case for Offshore Balancing. 네. 그 오프쇼어 밸런싱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은 오프쇼어는 바다 바깥에서 밸런싱은 균형을 유지한다. 네. 지금 미국은 전 세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데 바다 바깥이 아니라 육지에 올라가서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네. 그걸 이제 온쇼어 밸런싱이에요. 지금 뭐냐면은 소련이 힘이 세다. 그러니까 소련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군이 독일에 가 있는 거다는 그 얘기죠. 독일에 가서 그리고 중국이 힘이 세다. 월남에 뭐 그건 아니지 뭐 월남에 미군이 네. 가서 하면은 그 온쇼어 밸런싱이 되는 겁니다. 한국에 미군이 와 있는 거는 이건 대표적인 온쇼어 밸런싱입니다. 한국을 지키기보다는 중국. 그렇죠. 거기는 큰 세력을 지키는 네. 거죠. 북한하고 미국이 밸런스 하려고 온 건 아닙니다. 미국이 밸런스 하려는 네. 미국이 밸런스 하는 것은 미국에 맞먹는 나라지. 중국이나 러시아. 그렇죠. 북한처럼 꼬마 나라는 아니죠. 네. 일본에 와 있는 것도 온쇼어 밸런싱입니다. 그런데 이 미어시에모 교수가 The Case for Offshore Balancing 해놓고 A Superior U.S. Grand Strategy 바로 오프쇼어 밸런싱 바깥에 나가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대전략에서 더 우수한 것이다. 네. 그래서 미국은 옛날에는 쭉 그렇게 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미국의 전통적인 그 오프쇼어 밸런싱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네. 온쇼어 밸런싱을 해서 독일에도 군대가 가 있고 일본에도 가 있고 한국에도 와 있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미국 군대가 가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 남한테 욕먹는 나라가 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지만은 그 군인은 그 나라의 그 고급 문화를 대표하진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군복 입고 있을 때는 이게 좀 점잖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그 뭐 좀 뭐가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외국의 미군이 주둔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국이 오히려 그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이 나쁜 감정을 심어주기도 하고 불필요한 불필요한 감정이 그렇죠. 생긴다. 네. 불필요한 뭐 반감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래도 할 수 없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 할 수 없는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미국이 왜 미국 군인들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주민들하고 마찰 일으키고 욕 먹고 반미 감정 새기고 하느냐. 이제는 그 정도로 미국이 절박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군대를 빼야 된다. 그래서 그걸 바로 오프쇼어 밸런싱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노골적으로 유럽에 있는 군대는 지금 다 빼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미국에서 뭐 몇 번째 가는 학자인데 혼자 쓴 것도 아니에요. 존 미어쉐이머하고 스테픈 M. 월트라는 두 학자가 썼는데 스테픈 월트하고 존 미어쉐이머는 미국 국제정치학자 랭킹 5명 하면 둘 다 들어갑니다. 네, 항상 들어가는. 이런 거물 대학자 두 사람이 공동 논문도 쓰는군요. 그렇죠. 스테픈 월트하고 미어쉐이머. 이 사람들이 그 포린 폴리시라는 잡지에서 네. 미국의 5대 국제정치학자를 한번 했는데 둘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그 뭐 미국을 대표하는 학자들인데 둘이 이제 미군은
중동에서도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는 당연히 나와야 되고, 네. 그리고 독일에 있는 미군을 빼라라고 이 논문에 본격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한국 아시아 쪽으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아시아 쪽에 있는 미군을 당장 오프쇼링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은 독일과 중동에서는 나오는데 이 사람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유럽은 어느 한 나라가 유럽 전체를 도미네이트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누가 유럽을 다 지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현지 가서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네. 그리고 일단 균형을 그 현지 국가들의 힘으로 하게 하자. 그래서 독일이 지금 물론 이제 러시아가 제일 무섭죠. 네. 미국이 독일에 미군이 가서 해주는 것보다도 독일이 힘으로 하게 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되면은 파장이 어떻게 될까? 뭐 프랑스 같은데 난리 날 거예요. 유럽에서 그렇죠? 미군이 균형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렇죠. 빠진다고 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군이 1차 기능은 러시아라는 그 막강한 파워가 유럽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막는 확산되지 기능을 못하도록. 했는데 네. 그렇게 하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유럽에 가 있기 때문에 유럽의 질서를 유지한 겁니다. 네. 만약 독일에서 미군이 빠지면 프랑스는 군비를 안 늘리겠습니까? 늘릴 수밖에 없겠네요. 늘릴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어떻게 프랑스가 아니 그러니까 미군이 빠지면 독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네. 뭐 당연히 독일이 프랑스보다 약하다는 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프랑스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미군이 있으니까 지금 네. 독일이 무장을 안 하고 있는데 바로 막 개판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주장을 지금 했고 그 논리는 그게 더 우수한 대전략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직접 유럽을 위협할 수 있는 그 패권이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 미어쉐이머 교수가 아시아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패권을 향해서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제 보고서 네. 아시아에 대한 얘기는 기다 아니다라는 언급은 없어요 이 논문에. 아직 빼라는 얘기는 빼라는 없군요. 얘기는 네. 없는데 거기도 이런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죠. 프랑스 사람들은 사석에서 농반 진반으로 네. 나폴레옹 초중기까지는 프랑스는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고 없죠. 그렇죠. 나폴레옹 후기부터 현대까지는 이긴 적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없다. 이긴 적이 없는 네. 군대다. 프랑스 그렇죠. 군대는. 네. 근데 미군이 유럽에서 빠져버리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미군이 이제 유럽이라기보다도 일단 저 독일에서 빠지는 건데 독일에 네. 한 4만 명 있잖아요. 독일에 있는 미군은 사실은 독일을 재무장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소련을 막는 기능 물론 있고 그리고 독일을 재무장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그 유럽연합이 됐는데 이제 뭐 독일하고 프랑스랑 전쟁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 미국이 독일을 통일시킬 때 그때 그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보통이 아닙니다. 그 영국 대처 수상이 그 미국하고 그렇게 친한데도 불구하고 그 미국한테 절대로 독일 통일 안 된다. 이거는 죽어도 못하는 일이다라고 막 얘기했는데 미국이 독일을 통일시키는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그 나중에 그 비밀 문서가 나왔습니다만은 네. 대처 수상이 고바초프를 만나가지고 이거 지금 미국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네, 독일을 독일 분할 계속 유지하자. 저 독일을 통일시키면 네. 저거 이건 전쟁을 통해서라도 군사력을 써서라도 막아야 되는 일입니다라고 고바초프한테 얘기를 하니까 고바초프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그 독일의 통일을 프랑스나 영국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 자카 아딸리라는 프랑스의 그 지성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심지어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자기는 독일이 통일되면은 화성 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프랑스에서 못 산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통일된 독일이 지금 유럽의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네. 미군이 빼겠다 그러면은 독일이 군사력으로 자기 힘으로 이제 소련을 막아야 되는데 독일이 군사력 만드는 건 프랑스의 딜레마죠. 네. 바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런 대국제정치학자들이 이런 논문을 썼다는 거가 이 사람은 그 트럼프 편입니다. 아, 네. 미어쉐이머 교수님. 뭐 노골적으로는 아니지만은 그 제가 그 뭐 듣기로 그쪽하고 이렇게 되는 거로. 그 한국도 말하자면은 이제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를 하면 네, 네. 주한미군 문제도 당장 저희에게는 이제 초미의 거기 관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 때 트럼프의 연설에 미국의 신조 크레도, 크레도라고 그러죠. 그거는 글로벌리즘은 아니다. 이제는 저 아메리카니즘. 그 요번에 미국 그 외교관 그 뭐 국가안보 관련된 그 공직자들 50명이 그저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너무나도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글로벌리스트입니다. 트럼프는 아메리카니스트고. 그러니까 당연히 야 이제 공화당에서마저도 반발을 하는구나라고 알고 있는데 당연히 반발하는 거죠. 그거는 그 내용을 알면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보면은 야 뭐 저 트럼프는 글렀구나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미국의 그 이 신조가 아메리카니즘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이유는 미국이 생각하기에 미국하고 맞짱뜰 적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트럼프 얘기 잠깐 하셨고 지난주에도 이제 선거 얘기를 저희가 했습니다만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의 대결이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 역사상 공화당에서는 이른바 아웃사이더가 후보까지 돼서 대통령이 된 예가 없어요. 아이젠하워가 네. 처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 학자들이 트럼프는 누구냐 그러면은 가장 비슷한 사람을 찾으면 아이젠하워를 비교합니다. 그 조지아 주지사였긴 했지만은 워싱턴에서는 철저히 무명이었다는 점에서 지미 카터도 민주당의 아웃사이더. 그렇죠. 물론 트럼프나 샌더스는 그거보다 훨씬 더 아웃사이더입니다. 특히 그렇죠. 트럼프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트럼프는 일단 정치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도 샌더스는 상원의원이고 그리고 카터는 주지사고. 네. 그런 아이젠하워는 장군이었고.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트럼프에 해당되는 아웃사이더죠. 근데 아웃사이더가 됐는데 공화당 대통령이 되고 공화당 뭐 그 사람은 인기로 된 것이죠. 네. 사실 공화당의 어떤 그게 아니라 전쟁 영웅으로서 그렇죠. 전쟁 영웅으로 된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들을 보면은 공화당답지 않은 말이 무지하게 많죠. 그 미국 국민들한테 경고. 그 사람이 대통령 관점에서 경고한 거가 앞으로 군산복합체가 미국을 망칠지 모른다. 네. 군산복합체라는 게 뭡니까? 보잉, 뭐 이런 로키드 마틴 이런 그 큰 대형 회사들.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무기만 만드는 회사는 아니죠. 물론 그 일반 개인들이 쓰는 자동차 만들고 그러는데 일반 항공기도 만들고 뭐 그런 회사들이 폭격기, 전투기 뭐 또 군함, 탱크 이런 거 만드니까 그거를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공화당 대통령이 했다고 보면 너무나도 좀 그렇죠. 네. 근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아웃사이더를 그러니까 뭐 그거보다도 더 아웃사이더죠. 네.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말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국민이 좋아하는 말을 해야지 정치가인데 그 사람은 그걸 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성질도 있는 사람이고. 그런 성격, 개인적 성격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적합한가 하는 문제도 제기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시비 걸리는데 이제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어요. 내가 지금 막 이러는데 대통령 됐을 때는 이거보다 점잖해지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본인 있고. 스스로. 네. 그리고 이제 케네디가 한 말인가 그렇죠. 자기가 대통령이 돼갖고 백악관 와봤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걸 처음 알았다. 네, 되기 전에는 몰랐고. 되기 전에는 뭔데 와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심지어는 핵무기를 쓰고 자시고도 내가 못하는 일이다는 그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결심하면은 뭐 다 바로 하죠. 핵무기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핵가방 아무거든 뭐 비서관이 따라다닌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뭐 물론 현실적으로 있는데 핵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미국 대통령 중에서 그 UFO라는 거 있죠. UFO 그 UFO 비밀 파일을 공개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못했습니다. 요번에도 힐러리가 공개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는데 근데 누가 공약을 했었습니까? 그거를 클린턴이 했죠. 클린턴. 아니 그러면 국민들한테 그걸 다 공개하겠다 그러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럼 UFO에 관한 UFO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느냐 아니냐는 논외로 하고 UFO 현상에 대해 기록한 파일 자체가 파일이 있는 있는데, 거는 이건 사실이네요. 그 사실인데 그거를 국민들한테 공개하겠다 그러는데 공개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그건 공개할 수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대통령도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공개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그 UFO 파일에 대해서 혹시 좀 알고 있던 사람은 그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그 조지 부시, 조지 H.W. 부시 그 사람이 UFO 파일을 알고 있었던 거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서가 아니라 국가안보 그러니까 CIA
국장이 돼서 네, CIA 책임자, 총책임자로 그래서 했으니까. 그분이 제일 많이 알고 네.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지. 네. 그 대통령한테도 그거는 공개 못하는 그 대통령도 볼 수 없는 없는 거가 있습니다. 예, 문서로군요. 그렇죠. 네. 예. 그러고 보니까 이게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되는데 아주 주관지적 호기심은 생깁니다. UFO 그렇죠. 파일에 과연 뭐가 있을지. 그렇죠. 네. 예, 뭐. 자, 다시 이제 미어시모 교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립주의로 간다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미어쉐이머는 고립주의자는 아닙니다. 네. 개입주의자인데 남의 나라 본토 가지 말라는 그 네. 얘기예요. 남의 나라 본토에 올라가서 균형을 유지하지 말고 오프쇼 바다에서 오프쇼, 하거나 네. 바다에 나와서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전략 중에서 가장 훌륭한 전략은 남의 나라 땅에 미군을 주둔시키지 않은 채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인명 손상을 최대한 그렇죠. 최소화하면서 그렇죠. 주둔하겠다 그렇죠.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우리가 막아내야 하는 우리의 책임, 대한민국의 책임 부분이 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훨씬 증가하는 거죠. 이 오프쇼 밸런싱의 첫 번째 네. 얘기는 미군이 가서 하던 일을 현지 국가의 군대가 하라라는 거 이 조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언젠가 글에서도 쓰셨고 또 토론회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천안함 사건이 났을 때 아무리 무기 체계가 좋다고 해도 기습이라든가 그렇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공격하면 그렇죠. 우수한 무기들을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 북한이.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북한은 전쟁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 북한은 어떠한 전쟁을 하려 할 것이냐? 대한민국 혹은 미국의 우수한 무기 체계가 작동하기 어려운 네. 그런 전쟁을 할 거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기가 좋으니까 북한 따위한테는 이길 수 있다라고 치는데 그 북한은 우리나라의 좋은 무기가 맥을 못 쓰는 그런 전쟁을 하는 것이죠. 네. 그게 국제 정치에서 보면은 대표적으로 테러리즘과 미국의 싸움입니다. 그거를 군사적 용어로 쓰면 asymmetric warfare. 네. 그러니까 이제 asymmetric은 한쪽이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 종류도 다르고 네, 그러니까 뭐라 병력도 그럴까? 다르고 뭐 시메트릭은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칭이 되는 네. 비대칭 그래. 네. 비대칭 싸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의 좋은 무기가 맥을 못 쓰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릴라 테러 이런 거가 다 비대칭 전쟁의 대표적인 것인데 북한이 우리랑 싸울 때 만약 싸우게 되면은 저는 제가 북한 군사력에 관한 그 책을 한 권 몇 년 전에 쓴 적이 있는데 북한이 어떤 식으로 전쟁할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 저는 AN2라는 그 저공 비행이 가능하다는 그거가 우리가 제일 네. 무서워야 될 비행기다라고 그 책에서 썼습니다. 사실은. 그게 레이더에 안 걸린다는. 그러니까 AN2라는 거는 뭐 정말 보면 그건 고물 중에 왕 고물 비행기예요. 레이더 이렇게 이 프로펠러로 하고 붕 하면서 날아가는 비행기입니다. 근데 그게 한 20명 정도 이렇게 소대도 안 되는 분대 몇 개를 태우겠죠. 네. 근데 북한이 그거는 엔진이 달려있으니까 뜨는데 그 뒤에다가 글라이더를 몇 개를 매답니다. 네. 그러고서 이제 밤에 떠서 온 다음에 몇천 메타쯤 올라간 다음에 그 줄을 끊으면 글라이더들이 남한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글라이더는 이제 활공 비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냥 무동력으로. 무동력이죠, 무동력. 네. 근데 거기에 북한 북한 군인들이 남한 군복을 네. 입고 그리고 밤에 어디 내려가고 한 300명쯤 내렸다 그러면은 그거 무슨 죄가 후방 교란을 해버리면. 후방 교란하면 네. 그렇죠. 그런 거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써놓고 나중에 글을 읽었는데 내가 제일 먼저 써놓은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먼저 얘기한 분이. 미국 학자들 많이 썼더라고요. 그런 네. 거는. 그런 면에서 당장 국방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그럼요. 훨씬 그럼요. 좀 늘어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군이 있을 경우라도 미군이 개입하지 못하는 싸움을 북한이 건다 했는데 제가 바로 그 서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미군이 개입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왜 그건 미군이 개입을 못하는 겁니까? 일단은 거기 미군이 없고 네. 서해 바다는 전부 한국군이 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육지의 도발을 북한이 지극히 자제하는 거는 그 미군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는 도발을 일단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죠. 네. 그래서 미국 서해 도발이 생긴 것이 1973년부터인데 53년에 전쟁 끝나고 20년은 조용했습니다. 네. 근데 그 무렵에 이 서부 전선, 그러니까 의정부 쪽에서 휴전선 거기 있던 미군이 빠집니다. 네. 그 빠지고 난 후에 이제 서해 도발이 시작되는 것이죠.
야, 그러니까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비교적 명확하네요. 아, 그러면 국제 정치 공부하다 보면 재밌는 거가 아까 그 언제 뭐 그 B2 폭격기가 이제 네. 구함으로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일기예보랑 비슷해요. 일기예보랑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조금 하나 다르다 치면은 검은 구름이 여기 오면은 아 거기 비가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폭격기 들어오면 거기가 긴장이 높아질 것이다 또는 긴장이 높기 때문에 거기 폭격기가 왔다라고 얘기하면 다 맞죠. 그래서 그런가요? 어떤 국제학자는 지지부진했던 6.25 휴전회담이 타결된 것은 스탈린의 사망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 그러면 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휴전할 때는 전투가 더 치열해지고 네. 그 더 유리한 고지에서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뭐 폭격기들이 열대가 여기 와 있다. 그러면 일단은 아, 이 동네가 심상치 않구나가 되는 것이죠. 네. 아, 그런 면에서 미국 그 B2 폭격기 그거는 무서운 얘기죠. 폭격기의 과한 배치는 예.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네요. 폭격기 관 배치하고 항공모함도 이제 또 미국의 그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로널드 그 배가 레이건호. 네. 여기 지금 아시아에 배치돼 있는 거는 조지 워싱턴입니다. 네. 근데 로널드 레이건호가 이제 합류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네. 두 척이 합류하는 거로 돼 있고 저 이번에 그 미국 가서 그 재미있는 그 서점에서 그냥 뭐 책 사진 않고 이렇게 읽다 보면 재미있는 거 있는데 네. 그 지금 미국이 요번에 만든 항공모함이 그 포드 이름을 땄습니다. 그래서 제랄드 포드호인데 네. 그거는 니미츠 클래스 다음 배예요. 다음 배인데 하루에 출격시킬 수 있는 비행기의 대수가 220대입니다. 근데 로널드 레이건호는 이제 니미츠 중에서 제일 최고인데 그거는 그 한 25%좀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100, 한 5, 60대. 그래서 한 그만큼 출격 횟수가 더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그 배에 탈 수 있는 군인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배의 수명을 50년이라고 쳤을 때 그 제럴드 포드호의 유지비는 로널드 레이건보다 40억 달러가 쌉니다. 네. 아, 오히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좋은 배가 유지비가 더 싼 거예요. 그렇네요. 기술 개발로 인해서. 제럴드 포드 뭐 미국 대통령 제럴드 포드. 그 제럴드 네. 포드 그 사람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 없이 대통령이 된. 네. 선거 없이 대통령이 네. 됐는데 그 사람 이름을 항공모함에다 붙여준 이유는 그 사람이 2차 대전 때 항공모함에 근무했던 해군 장교입니다. 아, 이게 다 근거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제럴드 포드는 리처드 닉슨이 당선될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었고 사임 말 당시 이제 상원의장 그 당시 이제 그러니까 상원의장이었다가 어떻게 됐냐면 그 부통령 닉슨의 네. 부통령이 에그뉴인데 네. 에그뉴가 무슨 뭐 독직 사건인가 뭐 네. 때문에 부정부패로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통령을 새로 뽑았는데 그때가 이제 제러드 포드가 간 거죠. 네. 그리고 근데 대통령이 워터게이트로 사임을 하니까 네. 아니다. 지금 이제 조금 헷갈리네. 하여간 아무튼 선거 없이 네. 아무튼 선거가 없이 네. 대통령까지 올라간 네, 거예요. 닉슨의 러닝메이트는 아니었고 러닝메이트도 네. 아니었죠.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이제 선거 그래도 없이 대통령이 된. 그렇죠.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 군함 이름을 왜 붙일까? 보통 이제 전쟁을 한 대통령을 붙이는데 네. 군함 이름을 왜 붙일까 했더니 그 사람이 미시간 대학을 졸업하고 해군 장교로 근무했어요. 항공모함에서. 그래서 그런데 그 하여간 뭐 새로 나온 항공모함인데 그 다음 호도 지금 나왔습니다. 이름은 정해졌어요. 존 F 케네디입니다. 그 다음 호가. 그 다음은 대통령은 케네디가 먼저 했는데 그렇죠. 배 명명은 뒤네요. 그러니까 제럴드 포드가 니미츠 클래스가 이제 끝났고 네. 그리고 제럴드 포드 클래스의 1호함이 제럴드 포드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 항공모함은 그냥 번호로 가는데 78번이에요. 그게. 네. 그러니까 미국 항공모함 사상 78번째라는 뜻이죠. 79번째가 존 F 케네디호입니다. 그건 이제 지금 이제 계획 중이죠. 네, 건조 계획 중이고. 근데 그것도 한 이제 10척 만들 텐데 그러면은 기왕에 있는 것보다 그 출격 횟수로 치면은 한 25%씩 더 유리한 배들이죠. 알겠습니다. 석학의 논문 그리고 미국의 군사 배치, 전략 물자의 이동 등등을 추적해 보면 뭔가 동북아가 다음 한 20-30년간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장소가 그렇죠. 될 것 같다는 그렇죠.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원래 유럽 중심적인 나라였는데 네.
이제 태평양으로 지금 오고 있고 태평양으로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고 네. 이렇게 보면 되시죠. 알겠습니다. 이충군의 국제정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추가 촬영입니다. 네. 아까 제가 그다음 뮤어쉐이머 교수의 그 속뜻 이 논문의 핵심 한 문장으로 뭐냐 이 질문을 드린다고 그러고 깜빡했습니다. 예, 이게 돈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는데 네. 여기 이제 본문 좀 그냥 읽을게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그 온쇼 밸런싱 한다고 그랬잖아요. 독일에 미군 갖다 놓고 일본에 갖다 놓고 한국에 네. 갖다 놓고 그거는 This is welfare for the rich. 부자들을 위해서 복지를 해주는 것이다. 아, 그러니까 독일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는 부자니까 니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거. This is welfare for the rich. 이건 네. 미국이 안 해도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부자들을 위한 복지다. 놀라운 말이 또 하나 나왔는데 이거 우리 국민이 꼭 알아야 됩니다. And it 뭐 it은 미국이라는 소리겠죠. Fought the Korean War to contain Soviet influence in Northeast Asia. 미국이 와서 싸운 것은 소련을 막기 위해서 싸운 겁니다. 6.25에 참전한 것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련의 영향력이 한국에까지 아시아에서 오는 것은 안 된다. 네,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죠. 싸운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소련을 막는 것이 대한민국을 구한 것은 돼요.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본 뜻은 그러니까 소련이 미국한테 무서운 나라가 아니면은 안 막아도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죽는 거죠. 이번에. 그렇네요.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실질적으로 침략해 들어가고 나라를 그래서도 두 동강으로 그렇죠. 내는데도 미국한테 미국의 전략적 위협이 아니니까 뭐 그거는 그냥 뭐 경제 제재나 하고 마는 거죠. 사실은 크림반도는 사실상 예전에 합병을 했고 그렇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동서로 쪼개서 그렇죠. 그렇죠. 이제 동쪽은 사실 친러시아고 서쪽은 반러시아였으니까 그렇죠. 그 친러시아를 아예 러시아에 합병을 하거나 그렇죠. 혹은 위성국가화하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별 얘기를 그러니까 안 합니다. 1950년에 소련 그리고 2015년에 러시아 네. 미국이 보기에 상대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1950년에 소련은 실질적 위협이었고 미국의 정말 대적이죠. 네. 그리고 2015년에 러시아는 미국의 대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적 그러니까 러시아가 무슨 일을 한 것이 미국의 글로벌 인터레스트에 딱 금이 가느냐 아니다는 그 얘기입니다. 문제는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실질적인 적이 아닐 때 그렇죠. 그럼 지역 사회는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렇죠. 적이 아니다 하는 거는 이제 힘의 균형 상태로 판단이 되는 네. 겁니다. 친하다 아니다가 아니라 중국이 힘이 세져봤자 미국 이거 뭐 상대가 안 돼라고 하면은 중국의 행동 웬만한 걸 이제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소국한테는 더 중국이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노골적으로 침범해도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미국의 밸런스에 추구를 바꾸는 일이 못 돼라고 생각하면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군을 빼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론 내는 거. 주둔비 얘기를 한 게 아주 인상적이네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Although 이 사람이 이제 그 아시아에 있는 미군 빼라는 얘기는 여기 안 썼습니다. 네. Although U.S. forces would remain in Asia, 뭐 아시아에는 미군이 남아 있겠지만, 네. the withdrawals from Europe and the Persian Gulf would free up billions of dollars. 그러니까 유럽과 네. 걸프에 있는 미군을 빼면은 수십억 달러를 수십억 달러의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서 뭐 사소한 분쟁 충돌이 있는 건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렇죠. 그거 뭐 미국의 안전 그 대세에 별로 지장이 없다 이제는. 네. 그러니까 이겁니다. 지금 미국이 고립주의가 나타나는 거는 미국이 보는 세계가 옛날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스테픈 월트라는 사람이 자기 그 트위터로 날린 글 중에 하나는 지금 다른 나라들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너무나도 지정학적으로 행복하다라고 쓴 그런 글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그런 그렇게 쓴 이 스테픈 월트하고 근데 글을 읽어보니까 글체는 미오쉐이모체더라고요. 근데 둘이 같이 쓴 논문으로 돼 있는데 이게 참 이 영향력 있는 잡지에 영향력 있는 학자가 여기도 이제 한국도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미군은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한반도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아유, 대단히 잘못된 가정에 기초하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릇된 판단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정리정돈하겠습니다. 1949년에 미국이 떠날 때 미국 사람들 그냥 어멍덤벙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도와줘야 될 나라를 쫙 명단을 쓰고서 군사력을 통해서라도 네. 도와줘야 될 나라 1, 2, 3, 4를 쭉 정하는 거예요. 16개 중에서 한국이 13등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후순위였습니다. 미국은 그때 나갔죠. 군사 고문단 몇 명만 남기고 정말로 다 군대, 나갔죠. 예, 전부 전면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이라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더군다나 말라고 그 사드 하고 같은 있습니다. 경우에 지금 우리 국민이 하는 행동 보면은 그 한미 방위조약 4조에 미국과 한국이 동맹이 됐으니까 미국은 육군, 해군, 공군 병력과 무기를 한국에 주둔시키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사드 문제는 바로 한미 방위조약 4조하고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그 논문의 핵심을 짚으면서 마음이 가깝해졌습니다. 네, 이거 뭐 네. 결국은 답은 언제든지 국제 정치의 마지막 답은 자주국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질의 응답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